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좀 전에 드리고 또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이제 그 올해 사회 지표를 개편을 합니다. 그 사회 지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에서 60년대 시작이 됐었고, 그다음에 저희는 70년대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따져 보면은 거의 그 한 40여 년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가장 첫 지표이자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왜 지표를 저희가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지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얻고자 하고 혹은 무엇을 보고자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 개편에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그동안에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따가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지만 2012년도에 개편을 할 때에도 제가 책임은 맡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 참여해서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을 좀 그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그 뒤에 있었던 변화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회 지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서구에서 국제적으로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정부 정책에 활용된 것은 1930년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GDP라고 하는 것도 그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도 바로 이 GDP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 전까지는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안 하다가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고 정부가 경제를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게 경제 지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60년대에 사회 지표가 등장하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신한 첫 번째 정부의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빈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빈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문제 혹은 뭐 청년들의 문제, 여성의 문제, 그 밖에 환경이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저는 60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60년대는 사회운동의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회적 불만들이 서구에서 쏟아져 나왔고요. 정부들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회 지표를 만들게 됩니다. 일단 뭔가 몸이 아픈 것 같으니까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회 지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GDP가 많다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잘 사는 것은 서로가 화합하고 때로는 불만이 별로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비욘드 GDP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저는 사회 통계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사회 통계 가장 기초적인 것이 시작된 것은 60년대 인구 통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제 스승님들 세대에서 인구 통계와 보건 통계를 잘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70년대, 80년대로 이어지면서 사회 통계가 만들어지고 사회 지표가 있으려면 사회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사회 지표가 제 몫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 지표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사회라고 하는 말은 경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산만하고 방대합니다. 경제는 GDP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환산 가능하니까요. 근데 삶의 질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제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이외의 것들이 다 삶의 질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고 거기서 무엇을 측정할까라고 하는 것이 사회 지표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의 지금의 우리 시점에서의 해답을 저는 사회 지표의 체계를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측정해서 보여줄까? 요즘에는 어떤 수치 하나만 나와도 뭐 언론에서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 됐냐 못 됐냐 아니면 정확하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관심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생산적이어야 된다. 그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회 지표가 그런 챌린지, 도전에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해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수치만 던져주면 국민들께서 아 그런가 보다 하던 것이 아니라 요즘에 뭐 그 건강검진 받아보시면은 뭐 수치에 대해서 그러면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그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체계와 측정, 그 다음에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가, 리포트 할 것인가 그것들을 모두 고려한 그런 지금의 2019년 아니면 2020년대를 준비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가 있어야 지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경제 통계는 많은 경우에 보면은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됩니다. 생산이 어떻게 되고 소비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때로는 서베이를 통해서 때로는 주로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서 서베이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어카운팅을 통해서 돈을 세는 거죠. 근데 사회 통계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산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회 조사를 통해서 통계가 작성되고 그 통계 중에서 꼭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사회 지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통계가 만들어지고 사회 지표가 체계를 갖추는데 해외의 어떤 영향, 국제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한국에서 사회 지표를 만들 때 국제적 흐름하고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외 지표는 어떻게 요새 바뀌어가고 있나 말씀드려보면 그동안의 유엔이나 OECD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사회 체계적으로 아까 무엇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측정할까 그런 영역의 구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들마다 웰빙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리포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따로 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표 개선을 할 때도 지표 체계를 바꾸고 할 때도 저는 저희 한국의 현실을 잘 반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 최근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엔 정부가 주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주체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통계청에서 작성된 지표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들도 비슷한 그런 통계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지표를 또 민간 기관 혹은 정치적인 기관들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좀 다르지만 유럽 수준에서는 EU가 만들어지면서 유럽 연합에서 또 그것들을 통합해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표 개별 지표의 수준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혹은 저희가 또 반영해야 될 변화 중에 하나가
주관적 지표나 그 주관적 지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할 필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변화 중에 하나는 미디어나 발표 방식 혹은 보고 방식의 변화입니다. 사회 지표라고 그러면은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굉장히 두꺼운 책자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레퍼런스 북처럼, 참고 서적처럼,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실제로 참고 서적 그 섹션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통계가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종의 통계 영감, 대표적인 통계 영감의 하나로 사회 지표를 봤습니다. 지금은 지표와 통계 수치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그 두꺼운 책자를 우리가 다 개개인이 혹은 학교나 기관들마다 가지고 있어야 될까? 요즘에는 사회 지표 이후에 나온 삶의 질 지표나 국가 주요 지표는 지금 K-인디케이터즈라고 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사회 지표만 일종의 저희 학계에서는 경로 의존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방식대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데이트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의 이슈가 나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은 삶의 질 지표나 국가 주요 지표와 사회 지표 간의 관계가 뭐냐? 그것들을 또 관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사실은 해외 동향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사회 지표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어떻게 바뀌었다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979년에 첫 작성됐습니다. 75년도에 시작이 돼서 78년도에 체계를 만들고 79년도에 첫 그 보고서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8개 영역에 128개였고요. 그 이후로 한 1, 2, 3차 개편이 87년, 95년, 2004년 어떻게 보면 10년 단위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영역도 늘어나고 지표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지표수를 줄이기 시작한 게 4차 개편이었습니다. 2012년이었고요. 그때 영역수도 줄이고 지표수도 줄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방대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고, 뭔가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것이 사회를 단지 처음 시작할 때 사회 지표는 디스크립티브한 사회가 어떤 상태이다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삶의 질, 사회의 질,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핵심적 가치를 제시하고 그것에 맞춰서 지표를 체계화시킨 것이 2012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하나 나온 것이 지역 지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고 지표수도 바뀌었습니다. 4차 개편 때의 주요 내용들을 아마 그 자료집에서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사회 지표를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저는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이 같이 맞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떻게 그 연역적으로 도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꼭 봐야 될 것들, 의학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건강검진이라고 한다면 사회와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망라된 것이 사회 지표이고 삶의 질 지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귀납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현재 가용한 자료를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들을 충분히 다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귀납과 연역이 만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역의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은 가치로부터 그 가치가 반영돼서 나타나는 영역 구분이 이루어지고요. 그 영역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그 영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 보자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스스로가 건강에 대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고, 건강이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보건 의료 체계가 갖춰져야 되겠고, 그것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이 만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건 의료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설명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 그것도 역시 개념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과정에 들어가 보면은 외국과 아니면은 과거와 통계 측정 방법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다든지, 혹은 생산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귀납적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5차 개편을 하면서 2019년 개편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회적 변화입니다. 2012년 하면은 2000년대 초반에 경제 위기를 거쳐가지고 한국 사회가 계속적으로 발전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글로벌화 다문화, 굉장히 인구 구성이 다양해졌고요. 저출산 고령화, 지금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로서 포용과 불평등, 인권과 차별과 같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권리의식과 그 다음에 삶의 기회, 라이프 찬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영역들에서 다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위 크로스 커팅 이슈라고 그러죠. 범영역 쟁점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이런 사회적 관심과 쟁점들을 어떻게 발굴해가지고 영역만이 아니라 그 이슈마다 중요한 지표들을 묶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사실은 앞으로 지표들이 더 세분화된 지표가 나온다면 아마 이런 범영역 쟁점들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표나 통계 자체에서도 보면 저희가 52시간 제도를 실시합니다. 월라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관심들, 사실 미에라이 얘기할 때 저희가 워라벨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 통계치들이 생산이 돼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 혹은 세대 간의 갈등이나 격차 양극화에 대한 지표들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통계 조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통계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코시스 들어가 보시면은 통계청뿐만 아니라 여러 각 정부 기관들에서 생산된 통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느끼실 텐데 2012년 이후에 생겨난 통계들을 사실 사회 지표에서 충분히가 아니라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더 나은 지표가 있거나 혹은 새롭게 등장한 지표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 웰빙, 서브젝트 웰빙과 주관적 인식과 가치 같은 것들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서 추가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배경이 되는 것은 그동안의 사회 통계 프레임워크를 통계개발원에서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 사회통계 프레임워크는 사회통계에 대한 일종의 작전지도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산을 어떻게 하고 그때 측정의 쟁점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각 영역별로 어떤 것들을 측정하고 어떻게 영역을 나눠야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총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통계 체계랑 조금씩 다른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생산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계 수치나 통계 자료들을 이용하는 지표 역시도 그 다음에 아마 지표가 또 바뀌게 되면은 그것을 이용한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소셜 리포팅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회 동향 보고서 같은 것들도 또 그것에 맞춰서 변화해 나갈 것이다. 업그레이드를 해가야 된다. 사실은 저희가 아마 소프트웨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회 지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변화들을 다 반영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바뀌면 통계 프레임워크는 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겠다. 또 하나 세 번째 근거가 바로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표의 생태계가 굉장히 풍성하고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꽉 찬 생태계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사회 지표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등장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지표는 거의 유일한 아니면 최고의 통계 레퍼런스 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지표 보고서를 찾느니 온라인에 가가지고 K-인디케이터를 가거나 좀 더 통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코시스에 갑니다. 내가 원하는 맞춤형으로 통계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 지표의 의미와 목적과 기능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삶의 질 지표나 국가 주요 지표처럼 유사 지표들. 그런데 국가 주요 지표는 삶의 질과 더불어서 사회의 진보,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 지표는 사회 지표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삶의 질 지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요약적인 지표이다. 사회 지표는 그것의 확장된 버전이고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삶의 질 지표가 지난 2012년 개편 이후 2014년도에 공표가 됐으니까 그것과도 역시 연동돼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혹은 더 나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풍성해진 지표의 생태계에서 사회 지표의 어떻게 보면은 자리와 기능과 역할과 목표를 잘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회 통계 프레임워크를 반영하고 국민 삶의 질 지표랑 또 맞추다 보니까 중요한 변화가 사회 지표의 체계에서 나오는 것은 주관적 웰빙의 독립입니다. 이것은 OECD에서 혹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일했던 스티글리츠 보고서에서 이 삶의 질을 측정하려면 서브젝티브 웰빙을 꼭 독립적으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이후로 많은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영역의 변화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 지표에는 인구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사회 지표에는 인구는 그대로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가구 그대로 갑니다. 이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나의 일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훈련이 함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훈련으로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에서 바꿨는데 그것도 같이 이번에 바뀔 것 같습니다. 노동 그대로 가고요. 소득과 소비,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이라고 그래서 국제 흐름을 따라 가지고 이제 자산까지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와 교통에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은 됩니다만은 사실 경제적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주거의 질과 만족이라고 하는 쪽으로 사회 통계 프레임워크와 삶의 질 지표를 반영해서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은 환경 통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SDG 지표 같은 것들에서 환경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 사회 지표에서는 사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영역이 좀 더 좁혀질 것 같고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계 프레임워크에서는 범죄와 사법 정의로 어떻게 보면은 좁혀서 보고 있는데, 그럼 안전은 어디로 가느냐? 재난이나 그 밖의 것들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범 영역 쟁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그 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각 영역들에서 제기되는 안전의 이슈들을 범영역 쟁점으로 포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와 여가에서는 문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문화 통계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포괄하는 여가로서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에서 재규정을 했고, 역시 사회통계에서도 그것을 삶의 질 지표와 마찬가지로 반영해서 여가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예전에는 주관적 웰빙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사회통합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독립된 영역으로 주관적 웰빙으로 이제 독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통계 프레임워크와 국민 삶의 질 지표와의 그 연동되는 그런 지표로서 영역 구분이 이루어지고요. 그 밖에 뒤에 영역별 개편 방향은 아마도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서 자료를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앞에 체계와 영역 구분은 대체로 저희가 이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겠지만은 영역은 앞으로도 한 5달 가량을 계속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이고 오늘 토론 과정에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시게 된다면 각 영역별로 이 지표를 개편하는 것들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